자, 루소 그 일반의지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쓴 그 일반의지 2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논의의 흐름이 재밌어요. 이제 이 8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일반의지라고 하는 게 의식적인 합의 형성이 아니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무의식을 어떻게 잡아낼 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140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사회생활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사적인 거고, 그것이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 그걸 일반의지, 공공의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을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와요. 해겔이 보통 이제 시민사회에서 욕구체계가 충돌하는 거, 그 욕구체계 충돌하는 거는 국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게 그 소위 해겔의 어떤 국가론의 위상이죠. 그래서 국가가 없는 시민사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사회는 그 자체로 소위 아담 스미스식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노동과 자본의 충돌이 해결될 수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 혹은 공공적 이석이라고 하는 건 국가 단위에서만 가능하지 시민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즈마 히로키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분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 체계로서의 시민사회에서 어떤 작동하는 어떤 의식과 무의식 이런 거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3페이지 아즈마 히로키의 책을 읽어봅시다. 특수의지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전체 의지가 만들어질 뿐이고 일반 의지가 만들어지진 않는다. 뭐 이건 루소가 했던 얘기죠. 이 때문에 해겔은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의 차이를 지금 말한 사회와 국가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 요 해겔의 문제는 나중에 해겔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반 의지, 즉 국가의 의지는 개인 의지의 집합이 아니라 이와 논리적으로 다른 수준에 있는 더 큰 무엇, 개인 의지의 집합이 스스로 반추하고 재규적으로 파악해 하나의 의지로 실체화한 것이 한다. 일장에서 논한 것처럼 이런 해석은 철학적으로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신비화에 불과하다. 실제로 해겔은 일반 의지는 국가 의지가 사회에서 출현하는 구체적인 과정, 이를 가능하는 조건에 대해서 전혀 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겔이 사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사적인 욕망체계와 공적 이성체계 이렇게 둘을 분리한 것은 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낼지는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144페이지. 이 책에서 지금까지 일반의지 2.0이라고 불러온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산출 과정을 국가를 향한 운동이라고 보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기술로 뒤덮인 현대사회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한 두 가지의 수단을, 즉 국가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5페이지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나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공의식, 질적 혹은 일반 의사를 만들려면 국가가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들을 넘어서는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저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정치 철학하는 하나의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무슨 300년 전에 루스가 무슨 말을 했어, 그 말에 무슨 책에 그런 말이 무슨 말이 써 있어, 이렇게 가지고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지금 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무슨 일반 의지가 아니고 오히려 빅브라더처럼 우리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생겼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 몇 번 검색하다 보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커머셜 소사이티 같은 데 보면 내가 몇 번 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너 이건 안 필요하니? 그리고 내 욕망을 만들어냈잖아요. 나는 필요 없었는데 저 유튜브 쪽에서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물건도 사고 싶고 뭔가 동영상도 보고 싶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벌써 나의 의지나 무의식적인 욕망을 파악하고 나의 욕망이나 의식을 끌어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정말 인간의 의식은 뭐냐? 인간의 무의식은 뭐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1세기 민주정치에서 이 의식을 대표한다는, 의지를 대표하고 일반 의지에 따라서 공적인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의지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결, 투표, 민주적 절차,
왜냐하면 1987년 이후로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형식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정치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행위가 굉장히 왜곡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가변적이고 별로 공적이지 않다고 하는 비판도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폭발적이고 어떤 때 일로 갔다가 뭐 한 달 뒤면 또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적시켜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 하고요. 내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읽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보통 이제 법 분류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법 얘기에 나와서 12장, 그 2부 12장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법이 정치법이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민법이고 세 번째가 형법, 그 다음 네 번째가 도덕과 관습을 얘기하는데 이 도덕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관습, 도덕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소한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헌법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민법, 형법은 뭐 앞에서 홉스나 로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네 번째에 어떤 여론, 도덕, 습관과 관련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루소도 그렇고 나중에 또꾸빌 강의할 때도 이제 습관 얘기가 나올 거고 나중에 뒤르카임 얘기할 때도 습관 얘기가 나올 거고 뒤르카임 전에 뭐 푸동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통에서는 사회를 움직여내는 힘이 명증적인 아주 구체적인 법적 일차가 아니고 도덕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루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부로 들어오면 이제 이 3부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뭐 정부의 형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국가의 종류는 뭐냐, 귀족 정치, 뭐 군주 정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냄새가 아직도 나는 그런 식의 어떤 분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정치 체제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그 고대 정치로부터 유지해오는 정치 변동론, 정치 유지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 15장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자들에 관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 의사를 통해서 투표될 수 없다.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다시 이제 4장 2장에 가면 투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투표에 관련된 얘기 한번 볼까요? 140페이지에 보면 각자는 자신의 표를 던짐으로써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표의 계산에 의해 전체 의사가 선언된다. 여기선 또 굉장히 투표밖에 전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죠.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 투표에 관련된 장에서는 전체 의사라고 하는 거는 투표를 통해서도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140페이지 지금 읽은 뒷문장 따라서 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것이 승리했을 때 그것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전체 의사라고 믿었던 것은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투표의 수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되는 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앞에 그 3부 쪽에서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르죠. 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논리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 먼저 쭉 이렇게 나오다가 어디가 중요하냐면 8장에 4부 8장에 시민 종교에 관하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루소의 생각을 요약하는 겁니다. 시민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17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라는 게 인간의 종교와 시민 종교가 있는데 이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제의 종교, 전통적인 종교를 얘기하고 시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종교고 그것은 뭐냐면 172페이지입니다. 신앙과 법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국을 시민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곧 나라의 수호신에 봉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점에서 훌륭하다. 이것은 일종의 신정으로서 그 안에서는 군주 위에 다른 대주교가 없고 관리 위에 다른 사제가 없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사회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되면 모든 시민이 예외 없이 똑같은 훌륭한 그리스도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서 이제 그 사회개혁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계몽주의자니까 종교적인 어떤 미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볼테르나 뭐 루소나 다 그런 종교가 인간을 어떻게 무지몽매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제2의 종교 혹은 무슨 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그 기본법 얘기할 때 형법, 민법 말고 도덕과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것처럼 이 사회에 대한 애국심, 그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마음,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떤 구조적이거나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만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176페이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국가로서는 각 시민이 그의 의무를 살아가게 하는 종교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종교의 교리는 오직 그것이 윤리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 종교를 믿는 자가 타인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및 구성원을 관계를 맺는다. 이거에 바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